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주말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같은 열정에 의해서 저는 여전히 이렇게 용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이제 무대는 런던에서 파리로 옮겨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소설 구성상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소위 말하는 전개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덕 스트로브라는 화가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을 묘사하는 데 보면은 상당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또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진 강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강점은 매우 인간적이고 비록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또 남들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깔본다는 것도 알면서도 또 받아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이 인물이 이제부터 반대편에서는 스트릭랜드, 오로지 예술만 추구하고 예술 외에는 인간적인 부분은 아주 무시해버리는 대비되어집니다. 이렇게 반대편 사람과의 대비 속에서 이제 화자는 이 갈등이라 할까요? 이 문제가 진척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얘기는 이제 파리로 옮겨와서 5년 전에 파리에 와서 있는 스트릭랜드, 그동안 어떻게 된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덕 스트로브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안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러 가게 됩니다. 두 사람 다 그렇게 스트릭랜드를 만나러 가는 얘기가 시작될 테고요. 여기에서 오늘 얘기들은 어떤 불행의 씨앗이라 할까요? 어떤 문제의 씨앗들이 여기에 놓여지고 있는가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덕 스트로브가 갖고 있는 감시관이라 할까요? 찰스 스트릭랜드가 제일 첫 번째로 위대한 미술가다라는 걸 알아봐 준 사람이 바로 덕크거든요. 이 덕크 스트로브가 갖고 있는 찰스 스트릭랜드를 아끼는 그 마음을 보셔야 될 테고요. 또 거기에 비해서 아주 무관심하게 사실은 돈 받고 그러면서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는 찰스 스트릭랜드의 인간적인 면모를 봐야 될 텐데, 그런 게 인간적인 면모라기보다는 아주 개차반 같은 그런 걸 보죠. 결국은 이런 구조는 이 소설의 주제인 달과 육펜스라는 것하고 맞물려져 있습니다. 한쪽은 이 스트릭랜드는 달이라는 예술 지상주의 쪽에 스트릭랜드가 있다면은, 그다음에 반대편에 덕 스트로브는 육펜스와 같이 우리가 훈훈하게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안타까워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는, 여기저기 달과 육펜스의 대결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텐데요. 그 대결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우리께 커다란 의문을 던져옵니다.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이 같은 예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떻게 희생당해도 좋은가라는 문제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지요. 예, 그런 문제들을 던져오는 부분인데요. 같이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할 부분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장에서 25장까지 오늘 갈 것 같습니다.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머신 몸의 결작이죠. 달과 육펜스, 이 책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면서 정말 섬뜩하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매혹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는 정말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면 과연 그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바로 이 딜레마의 가장 깊은 곳을 정면으로 찌르고 들어갑니다. 바로 이 질문의 한가운데 찰스 스트리클랜드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원래는요, 런던에서 잘 나가는 주식 중개인이었고 가정도 있었어요. 아주 평범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버리고 파리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 내면에서 들끓는 광적인 충동, 오직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화자가 파리의 아주 허름한 다락방에서 그를 다시 만나는데 와, 스트리클랜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요, 오랜 가난과 굶주림에 육신은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불타는 그 생명력은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아니, 섬뜩할 정도로 강렬해져 있었던 거죠. 이게 그냥 가난한 화가구나 하고 넘어갈 모습이 아니에요. 원작에서는 그를 거의 살아있는 유령처럼 그리거든요. 그의 몸 자체가 자기가 좇는 그 이상, 바로 달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 그러니까 편안함, 건강, 인간관계 같은 모든 육펜스를 제물로 바쳐버린 그 결과물인 셈이죠. 아니,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사람을 세상은 대체 어떻게 볼까요? 소설은요, 바로 이 스트릭랜드를 둘러싼 세 개의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시선은 동료 화가인 더크 스트로브예요.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스트릭랜드의 천재성을 존경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건 어이 뚱보 같은 모욕적인 경멸뿐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시선. 바로 이 소설의 화자는 좀 다릅니다. 아주 냉정하게 지적인 호기심만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차가운 태도가 스트릭랜드의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스트리클랜드 자기 자신의 시선입니다. 이 사람은요, 스스로를 대단한 예술가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면에서 들끓는 어떤 악마 같은 존재의 명령을 따를 뿐인 거죠. 마치 태풍이나 지진 같은 그냥 거대한 자연현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애초에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내면의 악마가 원하는 게 대체 뭘까요? 스트리클랜드의 예술 철학은요, 우리가 흔히 성공한 예술가 하면 떠올리는 모든 걸 그냥 정면으로 박살내버립니다. 명예, 돈, 대중의 인기 이런 거 전부 다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요? 전혀요.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난 한 장도 팔 맘이 나지 않을지 모르요. 그림은 그에게 상품이 아닌 거예요. 명성이나 대중의 평가? 이건 더 심해요. 그는 그런 걸 그냥 시끄러운 소음, 자기 창작 활동을 방해하는 아주 귀찮고 경멸스러운 걸로 취급해버립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정말이지 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스트리클랜드한테 그림 그리기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보여주거나 소통하려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냥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듯이 내면에서 뭔가가 차오르니까 그걸 캔버스에 쏟아내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전부고 다 그리고 난 그림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드디어 이 소설의 제목이자 모든 걸 꿰뚫는 핵심 비유, 달과 육펜스가 등장합니다. 스트리클랜드의 이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철학이 이 두 단어 안에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거든요. 달은 뭘까요? 저 하늘에 떠있는 손에 닿지 않는 이상, 예술, 영적인 열정, 바로 스트리클랜드가 평생을 바쳐 손을 뻗는 바로 그거죠. 그럼 육펜스는요? 이건 당시 영국의 아주 흔한 동전이에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실 세계, 돈, 명예, 인간관계 같은 아주 세속적인 가치들을 상징합니다. 스트리클랜드는요, 저 위에 있는 달을 보느라 자기 발밑에 널려있는 육펜스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달의 인간 스트리클랜드와 육펜스의 인간 스트로브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스트리클랜드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상만 쫓는 사람이라면 스트로브는 너무나 인간적인 예술가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연민도 많고 도덕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재능은 강철 같은 스트리클랜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게 그냥 넌 달이고 난 육펜스야 하는 철학적인 얘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소설은요, 이 두 세계를, 그러니까 연민으로 가득 찬 육펜스의 세계와 광기로 가득 찬 달의 세계를 아주 잔인하게 한 공간에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끔찍한 비극이죠. 때는 혹독한 파리의 겨울, 갑자기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스트리클랜드가 그 난방도 안 되는 지저분한 다락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끙끙 앓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자,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움직였을까요? 바로 더크 스트로브입니다. 자기를 그렇게나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지만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씨, 그리고 천재에 대한 안타까운 존경심, 그것 때문에 그를 찾아 나섰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40도가 넘는 불덩이 같은 몸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스트로브는 고집을 부립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이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간호하겠다고요. 이건 정말 인간적인 연민에서 나온 가장 순수한 육펜스적인 행동이었어요. 그쵸? 하지만 그의 아내 블란치는 달랐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안 거죠. 이 남자는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릴 재앙덩어리라는 걸요. 남편의 저 순진한 선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결국 스트로브의 그 착한 마음은 끔찍한 비극의 방아쇠가 되고 맙니다. 천재의 관계는 평범한 사람의 선함을 너무나 쉽게 집어삼켰고 위대한 예술은 한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했죠.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우리에게는 이 무겁고도 불편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파멸을 가져올 게 뻔한 천재의 손을 과연 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해야 될 전체를 한번 쭉 개관해 본다 할까요? 그렇게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파리로 무대가 옮겨져서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찰스 스트릭랜드, 그 다음에 덕 스트로브, 그 다음에 본인 화자지요. 화자. 이렇게 세 사람이 됐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 게 덕 스트로브의 부인입니다. 이 부인은 이때까지 잠깐만 언급됐다가 실제 이 부인이 연결된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트릭랜드를 만나서 이제 화자가 이 사람은 이런 예술 세계를 가졌구나라는 걸 봤다면은 이 예술 세계가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심하게 부딪힌다 할까? 심하게 현실 세계와는 유리돼 버리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순간 정신을 가졌더라도 이 순간 정신이 현실을 무시할 때에는 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바로 그 문제가 터질 텐데 그 문제가 터지기에 앞서서 찰스 스트릭랜드의 블란치 스트로브입니다. 부인 이름이요. 블란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란치가 하는 말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어떤 복선들이 여기에 깔려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복선들을 깔고 나가는가가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더 깊어질 텐데 오늘은 주로 이런 복선 정도만 맛보고 그렇게 마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저런 해설보다는 더 중요한 게 소설 본문이겠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본문에서 무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만 발굴해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참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좀 이 소설을 가까이 둘 수 있도록 하는 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말하는 거지. 사실은 이 소설 본문이 매우 중요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 소설을 받아들이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 스트로브는 다음날 저녁에 내게 와서 스트릭랜드가 잘 다닌다는 카페에 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재미있게도 그 카페라는 곳은 알고 보니 전에 내가 스트릭랜드를 만나러 파리에 왔을 때 함께 압생트를 마셨던 곳이었다. 단골 카페 하나 바꾸지 못한 것을 보면 별나 보이던 그 게으른 버릇이 여전한 것 같았다. 저기 있군. 카페에 이르자 스트로브가 말했다. 10월인데도 저녁 무렵까지 날이 푸근해 노변의 테이블은 10,000원이었다. 한 바퀴 둘러보았으나 내게는 스트릭랜드가 보이지 않았다. 저기야, 저쪽 구석에서 체스를 하고 있잖아. 체스판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내가 눈에 띄긴 했지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중절모와 붉은 수염뿐이었다. 우리는 테이블 사이를 비집고 그에게로 갔다. 스틱랜드! 그가 얼굴을 들었다. 뚱 보았냐? 웬일인가?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얘 친구를 데리고 왔어. 스틱랜드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게 분명했다. 그는 다시 체스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안 깨나. 그리고 좀 조용히 있게. 그가 말했다. 그는 말을 하나 움직이더니 곧장 게임에 빠져들었다.
스트로브는 민망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그만한 일쯤에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실 것을 주문해 놓고 스트릭랜드가 체스를 끝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오히려 마음 놓고 그를 관찰할 수 있어 좋았다. 혼자 왔다라면 나도 알아보지 못했을 게 틀림없었다. 무엇보다 손질도 하지 않아 덥수룩하게 자란 붉은 수염이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머리도 잔뜩 길었다. 하지만 제일 놀라운 변화는 몸이 야윌대로 야위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다 보니 커다란 코가 더 오만스레 튀어나와 보였고 광대뼈도 더 붉어져 보였고 눈도 더 커 보였다. 양쪽 관자놀이는 움푹 들어가서 흡사 시체를 보는 것 같았다. 옷차림도 5년 전 그때와 똑같았는데 다 해지고 때에 저른 데다 너덜너덜했다.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헐렁헐렁했다. 손은 더럽고 손톱도 길게 자라 있었다. 손은 뼈와 힘줄만이 앙상하게 남아 오히려 크고 억세 보였다. 한때는 우아한 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게임에 온 정신이 팔려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엄청난 힘이 느껴졌다고나 할까? 뼈만 남은 그의 모습이 왜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지 알 수 없었다. 이윽고 말을 움직인 스트릭랜드는 몸을 뒤로 비스듬히 젖히더니 야릇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상대방을 응시했다. 상대는 수염을 기른 뚱뚱한 프랑스인이었다. 이 프랑스인은 곰곰이 판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뭐라고 쾌활한 탄성을 몇 마디 내뱉은 후 안타깝다는 신용을 하며 말을 긁어 모아 상자 안에 집어던졌다. 그러고는 스트릭랜드에게 마구 욕짓거리를 퍼붓고 나서 웨이터를 불러 술값을 치르고 일어나 가버렸다. 스트로브가 의자를 테이블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되겠군 그래. 스트릭랜드의 눈길이 스트로브에게 멎었다. 두 눈에 심술궂은 표정이 어려 있었다. 뭔가 놀려줄 말을 찾다가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분명했다.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옛 친구를 데리고 왔단 말이요. 스트로브는 뭐가 즐거운지 벙글벙글 웃으며 아까 한 말을 되풀이했다. 스트릭랜드는 한참이나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생전 본 적이 없는 사람인걸. 그가 말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의 두 눈에 확실히 나를 알아본 기색이 스쳤기 때문이다. 몇 년 전이라면 모르되 나도 이제 웬만해서는 무안을 타지 않았다. 며칠 전에 부인을 배웠습니다. 부인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입을 열었다. 그는 짤막하게 웃었다. 두 눈이 반짝 빛났다. 그날 저녁엔 참 유쾌했어. 그때가 언제던가? 그가 말했다. 5년 전이죠. 그는 압생트를 한 잔 더 시켰다. 구변 좋은 스트로브는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연유와 우리 두 사람이 모두 스트릭랜드와 아는 사이임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때 스트릭랜드가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나를 한두 번 힐끗 쳐다보긴 했으나 대체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듯 보였다. 사실 스트로브가 떠벌려주지 않았더라면 대화는 힘들었을 것이다. 반 시간쯤 지났을까? 스트로브는 시계를 쳐다보더니 이제 가봐야겠다며 나도 가겠느냐고 물었다. 단 둘이 남게 되면 혹시 스트릭랜드에게서 뭔가 얻어듣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나는 더 있다 가겠노라고 했다. 뚱보 친구가 가버리자 내가 말했다. 더크 스트로브는 선생을 대단한 화가로 보고 있더군요. 그러면 내가 좋아할 것 같소? 그림 좀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왜 보여줘요? 제가 한 장쯤 살만이 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난 한 장도 팔만이 나지 않을지 모르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십니까? 나는 웃음을 띠고 물었다. 그는 웃었다. 그래 보이요?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있어. 그럼 가시죠. 저녁이나 하게. 왜 이러는 거요? 선심은 아니에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굶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의 눈이 다시 반짝 빛났다. 그럼 가시지. 그는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나도 좀 괜찮은 식사를 하고 싶소. 내 20장 첫 시작이 이제 화자가 스트로브하고 같이 스트릭랜드를 찾아가는 그런 얘기로 시작됩니다. 아, 저기 있군 하면서 카페에 이르자 스트로브가 이제 늘 그 시간에 카페에 나온 날 알고 있으니까 스트로브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구석에서 체스를 뜨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프랑스 친구하고. 그래서 스트로브가 스트릭랜드 하면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스트릭랜드가 하는데 어이 뚱보 왔구만 웬일이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로브는 외관상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키도 딸딱막한 데다가 또 뚱보인데다가 머리도 까지고 뭐 외관상 아주 보잘것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이 뚱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내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렇게 해서 이 화자를 보여주는데 금방 못 알아봅니다. 금방 못 알아보다가 곧 이어서 이제 체스를 다 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체스를 다 뜰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셋이서 하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트로브가 얘기합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옛 친구가 있었어. 여기 데리고 왔어. 그렇게 했더니 얘기가 생전 본 적이 없는 사람인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5년 전에 한번 그렇게 봤고 그전에는 런던에서 자기 집에서 잠깐 식사할 때 여러 사람 모이는 자리에서 한번 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잊어버렸겠죠. 그렇게 되니 뭐 앞뒤 빼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 제가 부인을 만나 뵀습니다. 혹시 부인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런 짤막하게 웃으면서 눈이 반짝 빛났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참 유쾌했어. 아시죠? 이렇게 런던에서 파리로 와서 같이 술집에서 또는 저녁 먹고 그렇게 하면서 설득해 보려고 했던 그날 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5년 전입니다. 그런 압센트를 한 잔 더 시켰다. 그렇게 해서 압센트를 한 잔 더 하면서 뚱보와 그러니까 더크 스트로브죠. 더크 스트로브와 화자와 스트릭랜드 이 같이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더크 스트로브가 "나는 가야 될 시간 됐는데 어떡할까?" 그렇게 하니까 이 화자는 혹시나 둘이 단둘이시면 뭔 얘기를 더 할까 싶어서 속내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더크 스트로브 보고 먼저 가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남게 됩니다. 뚱보 친구가 이제 나가 버렸고 그렇게 되니까 인제 내가 말을 꺼냅니다. 더크 스트로브가 선생을 대단한 화가로 보고 있더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좋아할 것 같소? 인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인제 그랬더니만 대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왜 보여줘요?" 그렇게 하니까 "아 제가 한 장 좀 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는 "난 한 장도 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데 괜찮으신가 보죠?" 그러니까 오히려 킥 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저 굶기를 밥 먹듯이 하죠. 사실은 그런데도 그림 파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시죠. 그렇게 저녁이나 합시다." 그렇게 되지니까 스투르랜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그럼 갑시다. 나도 좀 괜찮은 식사를 하고 싶소." 그렇게 하면서 간만에 이제 얻어먹는 식사긴 하지만은 "괜찮은 식사를 하고 싶다." 이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갑니다. 식당은 그가 알아서 고르게 하고 나는 따라갔다. 가는 길에 신문을 한 장 샀다. 그가 음식을 주문했고 나는 생갈미의 병에 신문을 기대 놓고 읽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묵묵히 식사를 했다. 이따금 그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 그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게 할 작정이었다. 신문에 뭐 특별한 거라도 났어? 침묵의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 그가 입을 열었다. 어조에는 짜증난 기색이 배어 있었다. 전 언제나 연극평을 즐겨봅니다. 그러고는 신문을 접어 옆에 내려놓았다. 잘 먹었어. 그가 말했다. 여기서 아예 커피까지 마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럽시다. 우리는 시가에 불을 붙였다. 나는 잠자코 담배를 피웠다. 그가 가끔 재미있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꾹 참고 기다렸다. 지난번 만난 뒤로는 뭘 하고 지냈어?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다. 나로서는 별 할 이야기가 없었다. 일은 부지런히 했지만 모험 별로 없었던 생활이었다. 이런저런 방향으로 실험을 해보고 색과 인간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된 정도랄까. 나는 스트릭랜드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그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역시 효과가 있었다. 그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말솜씨가 빈약해서 그동안 지낸 일을 그냥 두루뭉술이로 말해주는 정도라 빠진 것은 내 상상력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나로서는 잔뜩 호기심이 당기는 인물인데 그 사정을 조금밖에 알 수 없어 정말 감질났다. 마치 훼손된 원고를 읽어 나가는 기분이었다. 하여간 듣고 보니 그동안 그는 온갖 고난과 쓰라린 투쟁을 하며 살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끔찍하게 여겼을 일들을 겪어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일상의 안락에 철저히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스틱랜드는 보통의 영국인과는 확실히 달랐다. 사시사철 꾀지지한 단칸방에 살면서도 전혀 지겨워하지 않았다. 주변을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내가 처음 그를 만나러 갔을 때 그가 살던 방의 벽지가 얼마나 더러웠는지도 그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안락의자도 원하지 않았다. 부엌 의자에 앉는 것을 정말 더 편하게 생각했다. 음식은 맛있게 먹었고 종류를 가리는 법이 없었다. 음식이란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 먹는 것에 불과했다. 음식을 구하지 못할 때에는 먹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6달 동안이나 매일 빵 한 조각에 우유 한 병만 먹고 지낸 적이 있었다. 관능적인 사람이면서도 관능적인 일에는 무관심했다. 궁핍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았다. 오로지 정신적인 삶만을 사는 그의 생활 방식에는 어딘지 인상적인 데가 있었다. 런던에서 가지고 온 얼마 안 되는 돈이 다 떨어졌을 때도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림을 팔지도 않았다. 팔려고 해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푼돈이 남아 볼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파리의 밤송아를 구경하고 싶어하는 런던 내기들의 안내인 노릇을 했던 때를 그는 소름 끼칠 만큼 익살스럽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냉소적인 기질에 어울릴 만한 직업이었다. 하여간 그러는 가운데 그는 이 도시의 점잖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견문을 쌓기에 이르렀다. 법으로 금지된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영국인들을 찾느라 술에 잔뜩 취한 사람들이라면 더 좋았다. 마들렌 거리를 몇 시간이고 헤맨 적이 있노라고 했다. 운이 좋으면 짭짤하게 벌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생색이 너무 남루하여 급기야는 관광객들이 겁을 집어먹게 되었고 그런 다음부터는 그를 신용할 만큼 대담한 사람들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영국인 의사들을 상대로 특허 약품을 선전하는 광고 문안에 번역을 하기도 했다. 페인트공들의 파업대에는 페인트질도 해보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림 그리기는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화실에 나가는 일엔 금방 실증을 내서 결국에는 전적으로 혼자 그렸다. 캔버스와 물감을 사지 못할 만큼 궁해본 적은 없었고 사실 그 밖의 것은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가 그림을 그리는데 퍽 애를 먹었던 것 같다. 워낙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성미라 앞선 세들이 이미 하나씩 발견해 놓은 기법적인 문제 해결책을 죄다 혼자 힘으로 발견해 내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무엇인가를 목표 삼고 있긴 했지만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었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가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 같다는 인상을 이번에는 더 강하게 받았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은 자기 그림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꿈속에서 살고 있었고 현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오직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으려는 일념에 다른 것은 다 잊고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격렬한 개성을 캔버스에 쏟아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림 그리기를 마치면, 아니, 그리기를 마친다기보다 그림을 완성시키는 일은 좀처럼 드물었으니까 자신을 불태운 열정을 소진시키고 나면 그것에 관해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만족하는 법이 없었다.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환상에 비하면 일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 작품을 전람회에 출품해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물었다. 남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실 줄 알았는데요. 당신은 그렇소? 그가 이 두 마디 말에 담았던 그 측량할 수 없는 경멸감을 나는 지금도 다 표현할 길이 없다. 명성을 바라지 않나요? 명성이야말로 대개의 예술가들이 무관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린애 같은 것들이지. 개인의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데 어찌 속된 무리들의 의견에 신경을 쓴단 말이오? 우리가 다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지요. 나는 웃었다. 명성은 누가 만두어? 비평가? 문인? 주식 중개인? 여자들? 아니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당신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묘하고 격렬한 감동을 말해요. 기분이 썩 좋지 않겠어요? 누구나 힘을 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혼을 움직여 연민이나 공포의 감정을 일으킨다면 그보다 더 멋진 힘의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멜로드라마 같은 소리. 그럼 왜 그림이 잘 됐나 못 됐나 신경을 쓰시죠? 난 신경 안 써요. 보이는 대로 그리고 싶을 뿐이지.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인도에서도 글을 쓸 수 있을까 하고요. 제가 쓴 글을 저밖에는 읽을 사람이 없는 게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스트릭랜드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두 눈이 야릇하게 빛났다. 그의 영혼이 마치 무언가를 보고 황홀궁에 빠진 것처럼. 나도 때로 생각해 보았어.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외로운 섬. 그 섬에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에서 신비스러운 나무들에 둘러싸여 조용히 살아볼 수 없을까 하고 거기서는 내가 바라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가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었다. 적당한 형용사가 떠오르지 않으면 몸짓으로 대신했고 도중에 말이 막히기도 했다. 그가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나의 말로 표현해 본 것뿐이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그만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다시 설명했다. 안락한 가정과 남부럽지 않은 행복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상당히 윤택하게 사셨죠. 그런데 파리에서 사시는 모습은 퍽 힘들어 보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역시 그처럼 하실 건가요? 물론이요. 부인과 애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을 그처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도 미안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때론 옛날 생각이 안 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7, 8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부인을 처음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셨던 때 말입니다. 부인을 처음으로 껴안았을 때의 기쁨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난 과거를 생각지 않소. 중요한 것은 영원한 현재뿐이지. 나는 이 대답을 잠시 곱씹어 보았다. 막연하기는 했지만 그 말뜻을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그렇소. 나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고는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는 내 눈길을 정면으로 마주받았다. 이윽고 그의 두 눈에 냉소의 빛이 반짝 떠올랐다. 내가 마땅치 않으신가? 천만에요. 나는 냉큼 대답했다. 불렁이에게 못마땅하고 마땅할 게 있나요? 그런 인간의 정신 상태가 오히려 흥미가 당기는걸요. 순전히 직업적인 흥미인가? 그래요. 날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선 안 될 거요. 당신도 비열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생께서도 저를 만나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응수했다.
그는 무감한 미소를 띄었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내가 그 미소를 제대로 묘사할 수 있다면 좋겠다. 매력적인 미소였다고까지는 할 수 없으되 아무튼 평소에 침울하던 표정을 사라지게 하고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놓는 짓궂긴 해도 천성은 나쁘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그런 미소였다. 눈자 위에서 시작해 때로는 눈자 위에서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그런 느릿느릿한 미소였다. 그것은 육감적이면서도 잔인하다거나 다정하다는 느낌을 주기보다 인간이 아닌 목신의 활락 같은 것을 연상시켰다. 그 미소가 떠올리는 것이 있어 나는 이렇게 물어보았다. 파리에 오신 뒤로 연애 같은 걸 해보신 적은 없나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연애도 하고 예술도 할 만큼 인생이 길진 않소. 겉보기에는 은자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런 건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오. 사람의 본능을 쉽사리 떨쳐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킬킬거리는 거요? 말씀이 믿기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형편없는 바보인 거지. 나는 말을 멈추고 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저를 속여서 무슨 이득이라도 있나요? 나는 물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나는 싱긋 웃었다. 이런 말입니다. 몇 달 동안은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일과 영영 인연을 끊었다고 스스로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만끽하면서 마침내 내 영혼이 내 것이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 사이를 걷는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동안 내내 진흙구덩이를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득 그 진흙구덩이에서 뒹굴고 싶은 욕망이 입니다. 그러다 어떤 여자를 만나는 거지요. 저속하고 천하고 쌍스럽고 소를 끼칠 만큼 음탕한 짐승 같은 여자를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야수처럼 여자를 덮칩니다. 그러고는 욕정으로 눈이 멀 때까지 그것에 취하는 겁니다. 그는 꼼짝하지 않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눈길을 정면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끝나면 말할 수 없이 순수해진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나 영혼만 남은 느낌 같은 것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마치 감촉할 수 있는 물건처럼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산들바람이며 실록의 나무들, 오색 영롱한 강물과도 내밀하게 마음이 통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신이 된 기분이랄까요? 그런 기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줄곧 내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가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눈길을 딴 데로 돌려버렸다. 그의 얼굴에 야릇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고문을 당하고 죽어버린 사람의 표정이 저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들의 대화가 끝났음을 알았다. 식당은 스트릭랜드가 식당을 정하게 되는데 이제 얘기가 시작이 지난번 만난 뒤로는 어떻게 지냈었죠? 뭘 하고 지냈죠? 하면서 마침내 그가 먼저 말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특히나 나는 찰스 스트릭랜드가 혹시 개인에 대해서 뭘 물어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는 눈초리가 있으니까 가급적 그거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스트릭랜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좀 알게 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서툽니다. 상당히 제대로 말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대충 앞뒤를 끼워 맞춰서 봤을 때에 끔찍하게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견디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알게 됐고 그 사시사철 꾀죄죄한 단칸방에 살면서도 저는 지겨워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을 알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가 나왔을 때 그가 식사를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거의 굶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식은 시장기를 달래기 위해 먹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마시고 뭐고 그걸 따질 것 없이 시장기를
달래기 위해서 먹는 게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만은 6달 동안에 매일 빵 한 조각에 우유 한 병을 먹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그림을 판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생활 방법이 영국인들이 파리로 놀러 온 사람들 안내인, 관광 안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돈을 벌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내인 하면서 들어는 짭짤하게 벌 때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했는데 행색이 너무 남루하다 보니까 이 관광 안내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갔을 때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광 안내인이 거의 뭐 거지 겨우 면할 정도의 사람이 나와서 안내하겠다니까 안 할라 하겠죠. 그래서도 그다음 하는 일이 광고 문안을 번역하는 일 이런 거를 하면서 붓질은 잘하겠죠. 그러니까 페인터공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계속 미술을 그렇게 꾸준히 하는 거라서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 자신은 또 왜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이 아닌가. 이제 홀린 사람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꿈속에 살고 있고 그대로 문장을 읽어볼게요. 현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오직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으려는 일념에 다른 것은 다 잊고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격렬한 개성을 캔버스에 쏟아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스트릭랜드가 예술지향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확실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는 그림을 완성시켜 가지고 막 하고 어떤 그런 경우보다 오히려 또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그림들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람회에 출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남들의 눈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어. 나는 그저 명성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명성이야말로 대개 예술가들이 무관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애 같은 것들이지. 그럽니다. 그 명성이라는 거는 비평가, 문인, 주식 중개인,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비평가들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냥 멜로 드라마 같은 거에 불과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갖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야릇한 그의 눈에 눈빛을 보면서 그 영혼이 마치 뭔가를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하고 또 연결되지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나도 때로 생각해 보았어.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외로운 섬. 그 섬의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에서 신비스러운 나무들에 둘러싸여서 조용히 살아볼 수는 없을까 하고 거기서는 내가 바라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꼭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고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내 방식으로 문장을 정리해 봤을 때 영감에는 여기에는 형용사라든지 그런 말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른다 했습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그렇게 뭔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섬,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자기는 신비스러운 나무에 둘러싸여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 다음 화자가 묻습니다. 그럼 지난 5년 동안에 보람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락한 가정과 남부럽지 않은 행복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당히 윤택했었죠. 그런데 파리에서 사시는 모습은 퍽 힘들어 보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역시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핵심에 해당되는 문제를 딱 들고 나오죠. 그렇게 했더니 한마디로 대답이 간단합니다. 물론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또 화자가 묻는 질문을 한번 보세요.
부인과 애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를 않으시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전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여간 그다음에 또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족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놔 놓고 미안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겁니다. 때론 옛날 생각이 안 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의 사랑을 나누고 또 부인을 처음 껴안았을 때의 기쁨 같은 거 생각나지 않았나요? 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난 과거를 생각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영원한 현재뿐이지." 이 표현 재밌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소." 이렇게 간단히 대답합니다. 나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더 이어질 수가 없죠. 아무튼 이런 얘기들 참 심각하게 느껴지죠. 그런데도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 자신의 표정을 봤을 때에 그 얼굴을 들은 환하게 만들기도 하고 침울했던 표정이 이제 환해지는 거죠. 또 짓궂긴 해도 천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미소 비슷한 거를 또 보이기도 하고 눈자위에 시작해서 때로는 눈자위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그런 느릿느릿한 미소였고 그것은 육감적이면서도 잔인하다거나 다정하다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인간이 아닌 목신의 활락 같은 것을 연상시켰다. 그가 미소를 떠올리는 것이 있어 나는 이렇게 물어봤다. 파리에 오신 뒤로 연애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어리석은 짓을 왜 해요? 그다음 얘기 한번 보세요. 연애도 하고 예술도 할 만큼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소. 뭔가 또 한 부분 있죠. 뭔가 생각이 하나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언자같이 보이진 않는데요. 이제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 언자 그러니까 숨어서 지내는 그런 사람 그랬더니 그런 건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요. 이제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등등 이렇게 주고받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화자는 또 솔직히 이런 질문도 합니다. 사람의 본능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등등 이랬더니 마지막에서 인제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파리에 와서 연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다음 얘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끝나면 말할 수 없이 순수해진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나 영혼만 남은 느낌 같은 것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마치 감촉할 수 있는 물건처럼 만질 수 있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산들바람이며 실록의 나무들이며 오색영롱한 강물과도 내밀하게 마음이 통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신이 된 기분이죠. 그런 기분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스트릭랜드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자기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은 그 예술 세계에 심취해 있는가라는 부분을 엿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치 스트릭랜드가 고문을 당하고 죽어버린 사람의 표정이 저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나는 우리의 대화가 끝났음을 알았다. 예, 다음 장을 또 보겠습니다. 나는 파리의 자리를 잡고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내 생활은 퍽 규칙적이었다.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룩상부르 공원을 어슬렁거리거나 거리를 산책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몇 시간씩 머물기도 했다. 그곳은 어느 미술관보다 더 친근감이 들었고 명상을 위해서는 더없이 편리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선창가 책방을 한가로이 돌아다니며 살 마음도 없는 헌책들을 뒤적거려 보기도 했다. 책들을 이것저것 들추어 읽어보면서 많은 작가들을 알게 되었는데 좀 산만하게 알게 되는 셈이었지만 그런대로 만족스러웠다.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가끔 스트로븐의 집에도 들렀고 때로는 거기서 조촐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다. 더크 스트로브는 자기가 이탈리아 음식을 잘 만든다고 뽐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스파게티 솜씨가
그림 솜씨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가 토마토 소스를 듬뿍 뿌린 커다란 스파게티 접시를 들고 들어오면 왕의 식탁도 부럽지 않았다. 우리는 스파게티를 집에서 잘 구운 빵에 붉은 포도주를 곁들여 먹었다. 나는 블란치 스트로보와도 가까워졌다. 내가 영국 사람인데다 알고 지내는 영국인이 별로 없어서 나를 보면 반가웠던다. 그녀는 상냥하고 소박했지만 늘 말이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어쩐지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상은 그녀가 과묵함을 타고나긴 했지만 남편의 수다스럽고 솔직한 성격 때문에 더 과장되게 느껴진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덕크는 숨기는 것이 없었다. 아무리 사사로운 일이라도 남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다 이야기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를 민망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 번은 그녀가 몹시 당황하는 것을 보았다. 덕크가 변비약을 먹였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아주 시시콜콜하게 짓거려댔던 것이다. 그 일로 고생한 일을 정색하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나는 배를 잡고 있지 않을 수 없었다. 스트로브 부인은 그 때문에 더 화가 치밀었던 모양이다. 당신은 망신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아내가 화를 내자 그는 동그란 눈을 더 동그랗게 뜨면서 당황하여 미간을 찌푸렸다. 여보, 나 때문에 화났어? 다시는 안 먹을게. 내 체질이 워낙 담즙질이라서 말이야. 늘 앉아있는 생활만 하잖소. 운동도 부족하고. 벌써 사흘간이나 한 번도. 제발 그 입 좀 담으세요. 우라가 치미는지 그녀는 눈물까지 그렁거리며 말을 가로막았다. 풀이 죽은 덕후는 야단 맞은 아이처럼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러면서 나더러 어떻게 분위기 좀 바꿔보라는 눈치를 보냈지만 나는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어느 날 스트로브가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두 서너 장 보게 해주겠다고 하여 우리는 함께 어느 화상을 찾아갔다. 하지만 주인 말이 스트릭랜드가 그림을 다 찾아가 버렸다는 것이었다. 주인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제가 서운하리라고 생각하실 건 없어요. 스트로브 선생의 얼굴을 봐서 받아놓은 것뿐이니까요. 저도 팔 수 있으면 팔아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면서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도 신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선생도 보세요.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지만 요즘 그림 그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내 말을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좋은 벌이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 그림 몇 장 값이 지금 이 가게에 있는 그림 값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나갈 겁니다. 모네를 봐요. 단돈 100프랑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 그림 값이 어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모네만한 재능을 가졌으면서 그림을 팔지 못한 화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값이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알겠습니까? 재능만 가지고 성공을 합니까? 안 되죠. 게다가 친구분이 정말 재능이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죠. 스트로브 선생 말고는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당신은 재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볼 셈이요? 소리 난 덕후는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그야 한 가지 방법뿐이지요. 잘 팔리는 것 말입니다. 이런 성물을 봤나? 덕후는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과거의 위대한 화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앵그루, 들라크로아 다 잘 팔리지 않았습니까? 가세다. 스트로브가 내게 말했다. 더 있다간 이자를 죽여버릴 것 같아. 이제 2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리에서 자리를 잡고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작가는 파리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주로 작품을 쓰고 오후에는 룩상부르 공원을 어슬렁어슬렁 산책 다니기도 하고 또 들어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미술을 감상하기도 하고 또는 또 선창가를 나가서 한가로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들어는 또 살 마음도 없으면서도 헌책방에 들어가서
어떤 책을 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헌책방에서 작가들에 대한 거를 많이 새로운 작가들 어수선하긴 하지만은 작가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파리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로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스트로브는 그 스파게티를 잘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같이 스파게티를 해서 재밌게 표현합니다. 스파게티를 만드는 기술 수준이 미술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 스파게티와 잘 구운 빵과 붉은 포도주를 이제 곁들여서 같이 먹을 때에 상당히 이런 식사를 하고 하면서 블란치하고 이제 가까워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블란치 스트로브는 덕 스트로브의 아내입니다. 이제부터 블란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블란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보시죠. 그녀는 상냥하고 소박했지만 늘 말이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어쩐지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이게 작가가 뭔가를 이제 우리께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비밀이 있는 것 같더라. 참 말이 없고 그런 편인데 아무튼 과묵했다는 것도 보면은 남편이 하도 말이 많고 또 너무 솔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서 남편과 비교돼서 그렇게 말이 없는 걸로 될지는 또 모르겠다. 그러나 남편에 비해서 그렇게 말이 없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두 부부 간에 어떤 분명한 성격차라든지 이런 거를 한 변비가 걸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더크 스트로브는 변비가 걸린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그냥 막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민망스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당신은 망신스러운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마치 야단 맞은 어린아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만은 당황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얘기가 여보 나 때문에 화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얘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더크 스트로브가 그다음 얘기가 내가 워낙 체질이 담접질이 많아서 말이야. 또 거기다가 늘 앉아 있는 생활만 하잖아. 운동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흘째 벌써 한 번도 못 가고 있어. 이 얘기를 하려니까 아내가 버럭 화냅니다. 제발 그 입 좀 다무세요. 울화가 치미는지 그녀는 눈물까지 그렁거리며 말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를 더크 스트로브는 이 곤란한 분위기를 내가 좀 끼어들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눈치를 보냈는데 나는 그만 더 이상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요. 마침내 스트로브가 스트링랜드의 그림을 두세 장 있는 그 화상에게 같이 가자 해서 그림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어느새 찰스 스트릭랜드는 이 그림을 도로 또 회수해 가버린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화상께 팔으라고 내놨던 걸 도로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화상 얘기가 내가 볼 때도 그림이 좀 그랬다고 이제 이러니까 더크 스트로브는 얘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내가 봤을 때에 엄청난 화가인데 지금 한번 보라고 모네 같은 사람도 초기에는 아무도 그림을 사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모네의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이 찰스 스트릭랜드의 그림이 결국은 그림 하나가 이 가게의 모든 그림을 친 것처럼 그 정도의 가격이 될지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더크 스트로브는 소위 말하는 후기 인상파 화가죠. 이제 후기 인상파 화가로서의 찰스 스트릭랜드의 그림인데 이 찰스 스트릭랜드의 후기 인상파에 대한 나름대로의 뭘 보는 예측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재능을 가졌다는 것 못지않게 모네 당시에도 그렇게 저는 사람께 인정 못 받고
있고 그렇게 묻혀져 버린 화가가 지금까지도 영 묻혀져 버린 숫자가 훨씬 더 모네보다 많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화상이 이런 얘기합니다. 더크 스트로브 외에는 아무도 이 그림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은 이 그림이 좋다고 하지 않으니까 이 그림은 안 좋을지 모른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당신은 재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 화상이 "그림이 잘 팔리면 재능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팔리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더크 스트로브는 '이런 속물 인간 봤나?' 하면서 덕후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가세나 스트로브가 내게 말했다. 그다음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더 있다간 이자를 죽여버릴 것 같아." 이러면서 가자는 거. 그렇게 해서 22장에서 이제 끝나는 문장이 이렇게 "죽여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스트릭랜드를 꽤 자주 만났다. 때로는 함께 채수를 두기도 했다. 그는 성격이 변덕스러운 편이었다. 옆에 누가 있건 말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혼자서 입을 꼭 다물고 멀거니 앉아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기분이 좋으면 시종 더듬거리면서도 곧잘 짓거려대기도 했다. 근사한 말은 할 줄 몰랐지만 종곡을 찌르는 신랄한 야유를 할 줄 알았고 자기 생각을 늘 정확하게 표현했다. 남의 감정은 도무지 고려할 줄 몰랐고 상대방의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즐거워했다. 더크스로브를 만나기만 하면 번번이 그의 속을 얼마나 긁어놓는지 한 번은 참지 못한 더크가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노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린 적도 있다. 그래도 그런 스트릭랜드에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점이 있었던지 이 뚱보 네덜란드인은 배알 없는 강아지처럼 꼬리를 치며 돌아오는 것이었다. 인사말이라곤 무서운 독설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 스틱랜드가 왜 나만은 참아주었는지 모르겠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좀 특이했다. 하루는 그가 내게 50프랑만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 부탁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내가 대꾸했다. 모르다니 저로선 달갑지 않으니까요. 알다시피 난 지금 지독하게 어렵소. 저야 무슨 상관인가요? 내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단 말인가? 그게 왜 저와 상관이 있나요? 내가 오히려 되물었다. 그는 너저분한 수염을 잡아당기며 한동안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나는 빙긋 웃었다. 뭐가 웃음가? 그는 성난 눈빛으로 말했다. 참 단순하시기는. 선생은 의리라고는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선생께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내가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서 목을 메고 죽는다 해도 아무렇지 않단 말이지? 전혀. 그가 킥킥 웃었다. 허풍 떨지 말게. 내가 정말 그러면 자네 미칠 듯이 후회할걸? 그래 보시죠. 제가 어떻게 하나. 내가 응수했다. 그의 눈가에 슬쩍 웃음이 스쳐갔다. 그는 잠자코 압생트를 휘저었다. 체스 한 판 두시겠어요? 내가 물었다. 좋을 대로. 우리는 말을 세웠다. 판이가 주어지자 그는 편안한 눈길로 체스판을 내려다보았다. 전투 태세를 갖춘 부하들을 바라보노라면 누구나 흐뭇한 기분이 드는 법이다. 제가 돈을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내가 물었다. 안 빌려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지. 놀랍군요. 뭐가 말인가? 실망했습니다. 선생께서도 속마음은 감상적이라니. 그처럼 순진하게 제 동정심에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더 마음에 들었을 텐데요. 당신이 내 말에 넘어갔다면 나도 당신을 경멸했을 거요. 그게 더 마음에 드는군요. 나는 소리내 웃었다. 우리는 채수를 두기 시작했다. 둘 다 게임에 열중했다. 판이 끝나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생활이 어려우시면 제게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제가 살 테니까요. 빌어먹을. 하고 그는 소리쳤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가려고 했다. 내가 붙잡았다. 압센트 값을 내지 않으셨어요. 나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는 뭐라 욕설을 퍼부어대더니 돈을 확 던지고 나가버렸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가 들어와 내 옆에 와서 앉았다. 결국 목을 매지는 않으셨군요. 내가 말을 건넸다. 맞아. 일거리를 얻었으니까 200프랑을 받기로 하고 퇴직한 어떤 배방공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지. 그 일은 어떻게 얻었는데요? 빵가게 아줌마가 소개해 주더군. 초상화를 그려줄 사람을 찾는다면서 소개 빗자루 그 여자에게 20프랑을 줘야 해.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굉장해. 얼굴이 양의 넓적다리처럼 커다랗고 붉은 데다 오른밤에는 커다란 사마귀가 났는데 거기에 털이 길게 나 있지. 스틱랜드는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더크스트로브가 들어와 우리 곁에 앉자 사정없이 놀려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불쌍한 네덜란드인의 아픈 데를 찾아내는데 나로서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재주가 있었다. 그는 예리한 풍자의 칼을 찔러댄다기보다 무지막지한 악담의 몽둥이를 휘둘러 댔다. 이쪽에서 건드리지도 않는데 느닷없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스트로브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마치 놀란 양이 어쩔 줄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을 연상시켰다. 황당한 모양이었다. 급기야는 눈물까지 쏟았다. 그런데 무엇보다 난처한 점은 이런 경우에 스트릭랜드가 밉살스럽고 상황도 보약스럽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더크스트로브가 아무리 정색을 해도 그것이 남들에겐 우스꽝스럽게만 보이니 그는 참으로 불행한 인간이었다. 그래도 이제 와서 파리 시절의 그 겨울을 돌이켜볼 때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다름 아닌 더크스트로브에 관한 것이다. 그의 자그마한 가정에는 어딘가 매력적인 데가 있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림과도 같은 한 쌍이었으며 아내를 향한 그의 순박한 사랑에는 은은한 아취마저 있었다. 우습긴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열정은 동정을 불러일으킬 만했다. 나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낄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퍽 다정하게 그를 대하는 것을 보고 기뻤다. 유머 감각이 있는 여자였다면 진짜 우상이라도 모시듯 남편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는 것이 우습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녀도 웃긴 했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동스럽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덕크는 그녀의 영원한 애인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비록 나이가 들어 지금의 팽팽한 상과 아름다운 용모를 잃어버린다 해도 그에게는 여전히 같은 여자로 보일 것이다. 또한 그녀는 변함없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일 것이다. 늘 질서정연한 그들의 생활에는 기분 좋은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스튜디오와 침실 하나, 그리고 자그마한 부엌뿐이었다. 집안일은 죄다 스트로브 부인이 혼자서 했다. 덕크가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장을 보고 점심을 짓고 바느질을 하면서 하루 종일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했다. 또 저녁이면 스튜디오에 앉아 바느질을 했는데 덕크는 그동안 음악을 연주하곤 했다. 모르긴 몰라도 그의 아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음악이었을 것이다. 그의 연주는 제법 풍취가 있었지만 늘 필요 이상의 감정을 불어넣었다.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진실하고 감상적인 자신의 영혼을 온통 음악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그들의 생활은 나름대로 하나의 목가였으며 그런대로 기이한 아름다움을 이룩해내고 있었다. 더크스트로브와 관련된 모든 일에 붙어 다니던 엉뚱함이 그들의 삶에 마치 해소되지 않는 불협화음 같은 묘한 가락을 띠게 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쩐지 더 현대적이고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심각한 장면에 불쑥 던져진 거친 농담처럼 그것은 모든 아름다움이 지니는 우수를 한결 깊게 해주었다. 그다음 23 장에 오게 되면은 이 파리 생활하고 있는 찰스 스트릭랜드가 어떤가를 찰스 스트릭랜드하고 체스를 뜨고 이렇게 하면서 벌어지는 얘기, 또 나름대로의 찰스 스트릭랜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23 장에 나옵니다. 가끔 그렇게 스트릭랜드를 만나서
체스를 두곤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50프랑만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바로 화자가 이 얘기합니다. 그런 부탁을 하실 줄은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스트릭랜드가 이 얘기합니다. 모르다니요. 그러니까 화자는 대답이 나로서는 달갑지 않은 부탁이니까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때에서나 이제 찰스 스트릭랜드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알다시피 난 지금 지독하게 어렵소. 그 얘기하니까 그다음 이 화자가 한술 더 떠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화자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얘기 한번 보십시오. 화자가 일부러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어도 당신은 괜찮다 말이지. 그렇게 하니까 아 그거야 나와 상관없죠. 이러면서 제대로 이제 약을 올린다 할까 제대로 이걸 찰스 스트릭랜드의 속내를 한번 떠보려고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는 너저분한 수염을 잡아당기며 한동안 지그시 나를 바라 나는 빙긋 웃었다. 그렇게 이제 말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대로 상대편이 약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빙긋 웃어줍니다. 그렇더니만 뭐가 그렇게 우스운가? 이럽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참 단순하시기는 선생은 의리라고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누가 선생께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그렇게 또 대받아칩니다. 그러면 내가 방세를 못 내고 쫓겨나고 그러고 목매 죽는다 해도 아무렇지는 않단 말입니까? 이렇게 찰스 스트릭랜드가 이 화자께 묻습니다. 그렇더니 화자가 이번에는 전혀요. 이제 화자가 찰스 스트릭랜드의 정신세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꾸로 되어집니다. 화자가 아주 냉담한 척하면서 얘기를 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때서나 그가 킥킥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헛붕 떨지 말게. 내가 정말 그러면 자넨 미칠 듯이 후회할 거야." 그렇게 하니까 또 화자는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되면서 마침내 두 사람은 "체스는 한 판 두시죠." 그러면서 체스를 두게 됩니다. 체스를 판을 이렇게 다 펼쳐 놔놓고 화자가 묻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릭랜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안 빌려줄 이유도 없지 않소?" 그러니까 놀랍군요. 뭐가 말입니까? 실망했습니다. 선생께서도 속마음은 감상적이라니 그처럼 순전하게 제 동성심에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더 마음에 들 뻔했어요. 이 얘기하지요. 일부러 자기가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한번 해봤는데 역시 감상적이군요. 안 그랬으면 내가 더 당신이 정말 위대한 뭐가 있는 줄 아는데 당신도 마찬가지군요.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말에 넘어갔다면 나도 당신을 경멸했을 거요. 둘이 이제 서로 그럼 이제 둘이 같이 웃고 같이 체스를 둡니다. 그렇게 체스 판이 끝나고 나자 이 화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그림 좀 보여주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림을 하나 살지 모르지 않소?" 이렇게 이런 빌어먹을 하면서 그림 보여달라 그러는 게 이런 빌어먹을 하더니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압센트 값은 안 내고요. 왠가하면 압센트를 한 잔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찰스 스트릭랜드는 호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찾더니만 돈을 획 집어 던져 버리고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나가 버리고 난 뒤에 며칠 동안 그를 만나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카페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가 들어와서 내 옆에 앉으라. 그렇게 며칠 지나고 또 인제 만난 거죠, 카페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도 재밌습니다. 결국 목매진 않았었군요. 그렇게 말을 꺼냅니다. "맞아. 내가 일거리를 얻었어." 그렇게 200프랑을 받고 어떤 배관공에 초상화를 그려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초상화 그리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스트릭랜드는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또 이어서 덕크가 또 옵니다. 덕크가 옆에 앉자마자 사정없이 또 찰스 스트릭랜드는 덕크를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놀리는데 가만 보니까 예리한 풍자적인 어떤 그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도 봅니다. 화가로서의 그 예리함이 저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데도 보니까 꼭 찍어서
덕크를 놀리는 부분에서 그런 걸 봤다는 거다. 그렇게 자꾸 놀리는데 화자가 봤을 때는 덕크는 워낙 생긴 게 또 웃기게 생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놀리지 말라고 하면서 정색을 하더라도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우스꽝스럽게 보이니 그는 참 불행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부분이 찰스 스트릭랜드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파리에 살면서 가까이에서 봤던 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또 그다음 얘기는 덕 스트로브의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덕 스트로브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앞으로 일이 진행될 거에 일의 사건이 진행될 거에 대한 어떤 씨앗들을 여기에 이제 또 심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덕 스트로브나 블란치 스트로브가 사는 걸로 봤을 때에는 참 단란하게 매력적으로 그렇게 살고 아무래도 그 훈훈한 그런 가정이었으며 특히 덕크가 아내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 그런 거에서는 이 표현합니다. 순박한 사랑에는 은은한 아취마저 있었다. 아취, 우아한 기미 그런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습긴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열정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했다. 나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 줄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퍽 다정하게 그를 대하는 걸 보고 기뻤다. 그래서 두 사람 잘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덕크는 그의 아내 블란치가 마치 영원한 애인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지금의 팽팽한 선과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지금 팽팽한 선이 있고 또 용모가 있다는 거죠. 그 용모를 잃어버린다 해도 그에게는 여전히 같은 여자로 보일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 강한 인상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영원한 그런 애인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블란치는 부엌일 또는 집안에 있는 양말을 꿰맨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덕크는 또 그림을 그리고 이러면서 스튜디오에서 괜찮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간 날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날은 덕크가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법 풍치가 있고 피아노를 치는데 연주하는데 필요 이상의 감정을 불어넣어서 피아노를 치더라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이 넘치는 진실하고 감상적인 자신의 영혼을 온통 음악 속에 부어 넣은 것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매우 목가적인 그런 걸로 보여졌고 또 그 가운데 기이한 아름다움조차도 있더라. 기이한 아름다움조차도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심각한 장면에 불쑥 던져진 거친 농담처럼 그것은 모든 아름다움이 지니는 우수를 한결 깊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덕크 스트로브가 무슨 붙어 다니는 그 뚱보라 한다든지 삶에서의 느끼는 불협화음들 지금도 보면 방금 불협화음을 볼 수가 있죠. 피아노는 제법 치더라는 겁니다. 실제 또 자기가 그리는 미술은 화가긴 한데 아주 통속적이고 보잘것없이 그리는 사람이고 그런 이렇게 불협화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대적일지도 모른다는 거. 또 그게 더 그의 인간적인 면을 얘기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불협화음들이 결국은 심각한 장면에 던져진 마치 그 농담처럼 그렇게 되어지나 결국은 모든 아름다움이 지니는 우수 같은 것을 한결 깊게 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화자가 보는 미의 세계를 또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의 세계라는 걸 흔히들 생각하면 그냥 아름답고 그냥 사람을 심취하는 것 이렇게만 보는데 실제 미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미학적인 측면에서 들어가게 되면요. 미에는 반드시 이렇게 조화롭고 아름답고 하는 이런 것만 미학이 아니고요. 아주 비극적인 것, 또 아주 추한 것, 또 아주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 속에서도 미가 있다는 이거는 좀 역설 비슷하지요. 그러나 실제 문학이나 예술 속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기술되는 경우가 흔치 않죠. 예를 들어서 김동인의 광염 소나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광염 소나타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타는 집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타는 그런 광념이죠. 불타는 그걸 보면서 음악을 작곡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광념 소나타에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작곡되어진 곡을 두고 얘기가 이같이 아름다운 곡이 만들어진다면은 까짓 그런 불타는 집이라든지 그런 불행스러운 것 그거는 당연히 이 예술을 위해서 그렇게 '예술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여하는 바가 아닌가?' 이런 얘기합니다. 좀 맞는 것 하기는 한데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상대적이지 않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상대적인데 이 상대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미가 온전히 미로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미가 아닌 것들이 바탕에 깔게 됐을 때 이 미는 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미학이라 해서 단순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모든 아름다움이 지니는 우수를 한결 깊게 해줬다라는 마지막 문장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석 지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떤 미학적인 깊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건가 보다 하면서 한번 지나가시게 되면 좀 더 깊게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부분 또 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덕크 스트로브가 내게와 자기 집에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지내자고 청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 유난히 감상적인 생각을 품고 있던 그는 이날을 격식을 갖추어 친구들이랑 함께 보내고 싶어 했다. 우리는 둘 다 스트릭랜드를 2, 3주일이나 보지 못했던 참이었다. 나는 그때 잠시 파리에 머물러 있던 친구들 때문에 바빴고, 스트로브는 스트릭랜드와 여느 때보다 훨씬 심하게 다툰 뒤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스틱랜드란 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자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그에게 말을 걸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되자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스틱랜드가 크리스마스를 혼자서 보내리라는 생각이 들자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여 우정을 다져야 할 날에 이 외로운 화가가 홀로 내버려져 얼마나 울적해 할까.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랐다. 스트로브는 스튜디오에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 놓았다. 모르긴 몰라도 이 나뭇가지에 우리에게 줄 우스꽝스러운 선물들을 매달아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스트릭랜드를 다시 대면할 일이 아무래도 쑥스러운 모양이었다. 하기야 그처럼 심한 모욕을 그처럼 쉽게 용서해 준다는 것도 약간은 굴욕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화해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랐다. 우리는 클리시 거리에 가보았지만 스트릭랜드는 카페에 없었다. 바깥에 앉아 있기에는 날이 너무 추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가죽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안은 후덥지근하고 담배 연기로 가득 차 공기가 탁했다. 스트릭랜드는 오지 않고 대신 얼마 후에 그와 가끔 채수를 두던 프랑스 화가가 나타났다. 우리와 안면을 트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는 우리 테이블에 와서 앉았다. 스트로브가 그에게 스트릭랜드를 봤느냐고 물었다. 병이 났어요. 모르셨던가요? 그가 말했다. 심한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트로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내게 편지라도 써서 알려주지 않았지? 나도 참 한심해. 그 양반하고 싸움을 하다니. 당장 가봐야겠네. 돌봐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어디서 살죠? 글쎄요. 프랑스인이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사는 곳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 스트로브는 점점 더 괴로워지는 모양이었다.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아무도 모를 거야. 끔찍해.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당장 찾아내야 해. 나는 스트로브에게 막연히 파리 시내를 쏘다녀 봐야 부질없는 일이 아니냐고 간신히 알아듣게 말했다. 우선 계획이 있어야 했다. 맞아. 하지만 그동안에도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잖아. 찾아내고 나면 그때는 너무 늦어. 손을 쓸 수 없을지 몰라. 좀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알고 있던 주소라고는 벨즈 호텔 주소뿐인데 스트릭랜드가 그곳을 나간 지 벌써 오래되어 호텔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을 리 없었다. 자기 거처를 밝히지 않으려는 묘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떠나면서도 어디로 간다고 알려주었을 것 같지 않았다. 그것도 벌써 5년이 넘은 일이다. 멀리 옮기지 않았으리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이전 호텔에 묵을 때처럼 여전히 같은 카페에 나타났다면 오가기 편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문득 기억나는 것이 있었다. 그가 다니는 빵가게 아줌마를 통해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빵가게에 가면 그가 사는 곳을 알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상점 안내서를 가져오게 하여 빵가게들을 찾아보았다. 가까운 곳에 빵가게가 5군데 있었다. 하나하나 찾아가 물어보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었다. 스트로브는 내키지 않는 듯 나를 따라 나섰다. 그의 생각은 흘리 씨가 근처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가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물어보자는 거였다. 하지만 역시 내 평범한 착상이 효과가 있었다. 우리가 들른 2번째 빵가게의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여자가 그를 안다는 것이었다. 어느 집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 건너편의 세 집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운 좋게도 우리가 찾아간 첫 집의 수의 말이 그가 꼭대기층에 살고 있다고 했다. 병이 난 모양이죠? 스트로브가 말했다. 그럴지도 몰라요. 수의가 무심하게 대꾸했다. 요 며칠 동안 얼굴을 통 보지 못했으니까. 스트로브가 먼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맨 위층에 올라가 보니 스트로브는 벌써 소굿바람에 어떤 노동자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무 방문이나 두드려 불러낸 사람 같았다. 그 사람이 다른 방문 하나를 가리켜 보였다. 그 방에 사는 이가 화가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은 통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스트로브는 당장 문을 두드릴 것처럼 문 앞으로 걸어가다 돌연 나를 돌아보며 어쩌면 좋으냐는 듯한 신용을 해보였다. 그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럴 리 있겠나? 내가 대답했다. 내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내가 먼저 걸어 들어갔고 뒤따라 스트로브가 들어왔다. 방 안은 캄캄했다. 천장이 경사진 지붕 및 다락방이라는 것만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어슴푸레한 빛이, 아니 빛이라기보다 덜 짙은 어둠이 채광창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스틱랜드! 내가 그를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뭐랄까 정말 신비스럽다고 할 만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바로 내 뒤에 선 스트로브는 덜덜 떠는 것 같았다. 불을 켤까 하다가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한 구석에 어려운 붓이 침대가 보였던 것이다. 불을 켰다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시체나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냥도 없나 이 바보들아. 어둠 속에서 불쑥 울려나오는 스트릭랜드의 쉰 듯한 목소리에 나는 옴찔 놀랐다. 스트로브가 소리 질렀다. 아유, 정말 죽은 줄 알았지 뭡니까? 나는 성냥을 켜고서 초를 찾아 둘러보았다. 침실 겸 스튜디오로 사용하는 조그만 방을 재빨리 훑어보니 물건이라고는 침대 하나와 벽 쪽을 향해 세워둔 캔버스 몇 개, 이즈, 테이블, 의자 하나뿐이었다. 바닥에는 카펫도 깔려 있지 않았다. 난로도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림 물감, 팔레트 나이프, 그 밖에 온갖 잡동사니가 잔뜩 열려 있고 그 가운데는 초 한 토막이 보였다. 초에 불을 붙였다. 스틱랜드는 자기 몸집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침대에 불편스럽게 누워 있었다. 추웠던 모양인지 옷을 있는 대로 껴입고 있었다. 언뜻 보아도 몸에 열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트로브는 그에게 다가가며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이 딱한 양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이 난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왜 알리지 않으셨어? 선생님이라면 뭐든 제가 다 돌봐드렸을 텐데, 제 말이 마음에 걸렸나요? 진심이 아니었는데 제가 나빴어요. 화까지 내고 제가 바보였습니다. 치워. 스틱랜드가 소리 질렀다. 자,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스트로브는 더러운 다락방을 참담한 표정으로 둘러봤다. 그러고는 이부자리를 고쳐주었다. 그러는 동안 스트릭랜드는 괴롭게 숨을 내쉬면서 화가 치민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나를 슬쩍 보았다. 나는 잠자코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날 위해 뭘 해주고 싶거든 왜나 좀 갖다 주시지.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이틀이나 나가지 못했거든. 침대 옆에 우유가 들었던 듯 싶은 빈 병이 하나 놓여 있고 신문지 위에는 빵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다. 그동안 뭘 먹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먹었네. 얼마 동안이나 못 드셨어? 스트로브가 소리 질렀다. 그래,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단 말이오? 맙소사, 물은 마셨지. 그의 눈길이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놓여 있는 커다란 깡통 위에 잠깐 머물렀다. 당장 나갔다 오겠소. 스트로브가 말했다. 뭐 또 필요한 것 없겠소? 나는 체온계와 포도와 빵을 좀 사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스트로브는 자기가 도움이 되는 게 그저 기쁜지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갔다. 멍청한 친구 같은 일은. 스틱랜드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맥을 집어보았다. 이미 한 맥이 급하게 뛰었다. 한두 가지 물어보았지만 그는 그저 묵묵부답이었다. 자꾸 퇴근하자 그는 짜증난다는 듯이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버렸다. 잠자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10분쯤 지나니 스트로브가 헐레벌떡 돌아왔다. 그는 내가 말한 것 말고도 양초며 고깃즙, 알코올 램프까지 사들고 들어왔다. 자그마한 사람이 솜씨는 좋아서 그는 지체 없이 우유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스트릭랜드의 체온을 재어보니 40도 가까이 되었다. 분명 중태였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동안은 스트릭랜드도 그렇고 덕 스트로브도 그렇고 화자는 개인적인 일로 만나야 될 친구들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바쁘긴 해서 이 사람들을 잘 못 만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덕 스트로브하고 스트릭랜드가 심하게 다툰 거예요. 그래서 이 심하게 다투게 되니까 이 스트로브는 다시는 스트릭랜드를 만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가까워오고 그렇게 되니까 또 그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족도 없고 한 찰스 스트릭랜드가 혼자서 크리스마스 명절을 보낼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는지 마침내 화자께 좀 화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얘기가 자기 집에 크리스마스 날 모여서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렇게 부르기는 좀 못하니까 중간에다가 이 화자를 끼워 넣은 것 같다. 화자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러자고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둘이서 클리시 거리 그러니까 스트릭랜드가 자주 나오는 클리시라는 얘기를 했죠. 이 클리시에 가보았더니 스트릭랜드는 카페에 없더라는 겁니다. 덕 스트로브 집에서 모이자라는 얘기를 하러 갔더니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화가면서 프랑스인인 지난번 같이 체스를 뒀던 그 친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찰스 스트릭랜드가 오늘 안 나왔나요? 그렇게 했더니 모르셨어요? 그리고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병이 났어요? 심한가요? 그렇게 묻는데 스트로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스트로브가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창백해졌다는 거는. 그러면서 스트로브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왜 내게 편지라도 써서 알려주지 않았을까? 참 나도 한심해. 그 양반하고 내가 싸움을 하다니 당장 가봐야 되겠네. 돌봐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어디 살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화가께. 그렇게 했더니 이 프랑스인도 글쎄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덕 스트로브는 빨리 찾아봐야 된다. 죽었을지도 몰라. 얼마나 끔찍스러우냐. 막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당장 찾아내자고.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주소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 나가. 그러던 중에 언뜻
이 생각을 합니다. '아 지난번에 빵가게 주인이 소개해 줬어서 그림을 그린다 했는데 그러면 빵가게를 찾아가면 되겠다.' 근데 빵가게에 어느 빵가게인지 물어보진 않았죠. 그러니 이쪽 근처에 있는 빵가게가 몇 개 있는 빵가게를 그러면은 그 가게를 찾아가서 찰스 스트릭랜드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제 빵가게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다행히 어떤 빵가게에서는 안다는 겁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길 건너 쪽 집에 살 것 같다. 그렇게 몇 층에 살고 그런 거는 모르는데 저쪽에 가 봐라." 그 얘기하면서 그 5 군데 빵집 가운데에 두 번째 빵집 여자가 인제 그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 건너에 가서 길 건너 집 가운데에 3집 가운데 틀림없이 한 집일 거다 하니까 첫 번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수위가 이제 물어보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층에 올라가 보라고 그러나 요즘 잘 못 받고 아픈지 어떤지는 자기는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른 계단을 막 올라가 봅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쾅쾅 두드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트로브는 죽었을지 몰라 하면서 문 열기를 벌벌 떠면서 못 엽니다. 그러니 화자 보고 "그 문 좀 열어 보라."고 그럽니다. 화자가 살며시 문을 이렇게 돌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은 잠겨져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둠컴컴한 방에서 천장은 이렇게 경사짓는 천장인 것 같고 어슴푸레한 빛이 들어오긴 했는데 뭐 어둠이 짙어 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어디가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링랜드." 하면 부릅니다. 불렀더니만은 대답이 없었다. 뭐랄까 정말 신비롭다고 할 만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내 뒤에 선 스트로브는 덜덜 떠는 것 같았다. 그렇죠. 거기 소리 지르는데 아무 그게 없으니까 그 스트로브는 뒤에서 덜덜 떨고 있더란 거죠. '불을 켤까 하다가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한 구석에 어렴풋한 침대가 보였다. 불을 켰다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시체나 보게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않는 사이에 그 어둠 속에서 불쑥 어떤 쉰 목소리가 불쑥 나오는데 "성냥도 없나 이 바보들아." 이렇게 스트로브가 인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죽은 줄 알았지 뭡니까?"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성냥을 찾아서 초에 불을 켜서 둘러앉아서 보니까 이 집을 묘사하는 걸 한번 보세요. 침실 겸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는 조그마한 방을 재빨리 훑어보니 침대는 하나와 벽 쪽을 향해 세우던 캔버스 몇 개, 이젤, 그림 그릴 때 세워 놓는 거죠. 이젤, 테이블, 의자 하나 이게 다더라는 거다. 집 안에 있는 거. 심지어 바닥에 카펫도 안 깔린 그런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는 그림 물감, 팔레트 뭐 이런 어수선한 잡동사니가 널려져 있었고 초 한 토막이 보였고 아무튼 스트링랜드는 그 큰 몸집에 덩치가 크다 해서 키도 크고 그 큰 몸집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보이는 작은 침대에 불편하게 누워 있는 모양이더라는 겁니다. 언뜻 보아도 몸에 열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로브는 그에게 다가가며 감정이 북받치는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이 딱한 양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난 병이 난 줄은 꿈에도 몰랐네. 왜 알리지 않았소? 선생 일이라면 뭐든지 제가 다 돌봐드릴 텐데 제 말이 마음에 걸렸나요? 진심이 아니었는데 제가 나빴어요. 화까지 내고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트릭랜드께 화해라 할까 용서의 말을 하고 있는데 스트릭랜드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집어쳐." 그러니까 그다음 얘기가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제가 편하게 해 드릴 테니까 아무래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편하게 해 주겠답니다. 그러면서 듣고 있던 이부자리에 이불을 바로 덮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스트릭랜드는 괴롭게 숨을 내쉬며 화가 치민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잠자코 서서 그 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이 찰스 스트릭랜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날 위해 뭘 좀 해 주고 싶거든. 우유나 좀 갖다 주시지." 그러면서 마침내 그 입을 열어서 그 얘기합니다. "이틀 동안에 바깥에 나가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침대 옆에 있는 우유병이 있고
빈병이 놓여 있고 빵 부스레가 몇 개 있고 그래서 화자가 묻습니다. "그동안 뭘 먹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못 먹었네." "얼마 동안이나 못 드셨어요?" 이렇게 스트로브가 물으니까 "그래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단 말이요." "맙소사." 인제 이렇게 스트로브가 물었더니만은 "물은 마셨지." 그래서 당장 나가서 뭘 먹을 걸 좀 사오겠다면 스트로버가 막 계단을 뛰어 내려갑니다. 스트로버가 그렇게 나가니까 여기에 있는 스트릭랜드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멍청한 친구 같으니라고." 그렇게 그 와중에 또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내가 몇 박을 짚어보고 그랬는데 희미하게 뛰고 있더라는 것. 그래서 몇 가지 한두 가지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짜증 난다는 듯이 묻고 그러니까 이제 벽 쪽으로 몸을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화자는 잠자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10분쯤 지나니까 이제 스트로브가 뭘 사들고 예를 들어서 양초, 고기즙, 알코올 램프 뭐 등등 사들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그 자그마한 사람이 그 솜씨는 좋아서 지 없이 우유빵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화자는 체온을 재보니까 체온이 40도까지 올라 있더라는. 그래서 분명 중태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4장이 끝났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은 이만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이 갖게 되는 예술혼이랄까, 예술 정신 또는 이 소설의 주제인 달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더크스트로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현실적인 또는 이 소설의 주제인 육펜스 그 같은 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한 사람으로 등장되는 경우가 블란치 스트로브, 그러니까 더크 스트로브의 아내라 했죠. 블란치 스트로브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 블란치 스트로브가 이제 다음번부터 시작하는 거에서 얘기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무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이걸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아무튼 이 화자가 마치 중개자처럼 중간에 끼어서 우리께 중개자처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트로브하고 스트릭랜드하고 아주 상반되는 쪽이죠. 이렇게 상반되는 쪽에 중간에서 들여다보고 이 화자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 독자들께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소설이 갖게 되는 결정적인 질문이죠. 이 달과 육펜스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의문을 갖고 또 끊임없이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이제 따라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달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달이라는 것과 육펜스라는 것은 이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충돌하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들 속에서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가면서 우리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오는 겁니다. 얼마만큼이 달이고 그렇게 얼마만큼이 우리 삶에서의 달과 같은 것을 차지해야 되고 또 얼마만큼이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육펜스 같이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문제를 우리께 직접 질문해 오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정말 이제 큰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를 보시면서 가시게 되면 점점 이야기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멋진 가을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